응답하라 0413.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답하라 0413. 이제 오늘 세 번째 편입니다. 제 옆에 오늘도 김종대 단장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무척 바쁜 하루를 지내신 걸로 알고 있고 아침에 또 제주도에 갔다 오셔가지고 네. 우리 또 해군한테 뭐라고 일침을 놓으셨던데요? 지금 오늘 제가 제주도 내려가는 길에 그 해군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동안에 강정마을에 그 공습기가 지연된 것에 대해서 마을 주민과 사회단체 5군데에다가 구상권 34억을 청구하겠다. 34억. 예. 그래서 이제 그 급히 강정마을의 기자회견장에 갔다 왔는데, 네. 대략 사연을 들어보니까 뭐 주민들에게 이렇게 큰 부담을 지우는 이런 어떤 거 폭거에 가까운, 네. 제주도 전체가 분노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게 뭔 얘기인지 좀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어려우실 수 있겠습니까? 다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주먹으로 때린 놈이 때린 내 주먹 아프다니 그거 물어내라. 이런 격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동안에 이제 강정마을의 그 무리한 공사 진행 또 그 과정에서 주민들과 갈등과 충돌 이런 것들을 다 물어내라고 이제 말하자면은 돈 폭탄을 그냥 쏴댄 겁니다. 이거는 뭐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할 상황이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만약에 그렇다면 방산비리의 온상이 해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해군의 했지. 방산비리에 2천억 구상권을 행사하겠다. 그래서 34억 받고 2천억 물래? 이렇게 하신 거구만. 그렇죠. 그래서 그 주민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한 것과 똑같은 논리로 청구하겠다. 네. 예, 어느 게 더 피해가 크냐? 기지가 늦게 건설된 게 국가 안보에 더 피해가 크냐? 불량 저질 무기, 가짜 깡통 무기 도입해가지고 엄청난 장병들을 위험에 빠뜨린 게 그게 더 국가 안보에 피해가 크냐? 네. 이거는 오히려 구상권을 우리가 청구해야 되니까 2천억 청구하겠다 그랬어요. 청구하면 승소 가능성은? 저는 뭐 그 주민들에게 청구한 것보다는 이게 더 승산이 높습니다. 그럴까요? 이건 뭐 명확하거든요. 네. 지금 해군 참모총장 출신 3명 기소됐어요. 네. 예, 법원에서 다 판단을 해주셨기 때문에 구상권 청구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네. 해군이요. 각성하라. 그러니까 자기들 비리에는 관대하면서 마을 주민들한테는 가혹해. 네. 이 버르장머리 고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가서 따끔하게 일침을 놓고 오셨으니까 뜨거 하고 뭔가 좀 생각을 바꿔 먹어야 되겠는데요. 그죠? 예, 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네. 안 그러면은 더 심한 거 들어갑니다. 네, 예. 데모스를 한번 박아야 되겠네요.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그 청탁을 하나를 받았어요. 사실 우리 정의당이 뭐 하루에 거의 100명씩 계속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부산 사을에 출마한 우리 정의당의 유홍 후보 사무실에 어떤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노유진의 정치 카페의 팬이었는데 미루고 있었다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이번에 입당해야 되겠다. 꼭 입당 추천인을 노유진으로 해달라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대요. 우리 사을의 새로운 당원이 되신 박종기 당원님 축하드립니다. 박종기 당원님, 네, 축하합니다. 네. 예, 이제 본격적인 이제 선거 얘기로 또 들어가야 될 텐데요. 내일부터 짠짜잔 정의당을 유세차를 끌고 이제 우리 국민들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마음이 바쁘실 텐데도 선거를 바로 본선거를 하루 앞두고 이 자리에 모신 귀한 게스트 두 분을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천 찍고 서울 찍고 그러면 이제 어디를 찍어야 할까요? 네, 그 사이에 옆에 있는데 네, 경기 네. 찍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경기 선거를 끌고 가고 있는 정의당의 두 쌍두마차. 예. 두 분 다 지역구에 매우 탄탄한 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 네. 경기 의왕 가천의 김영탁 후보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영탁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경기 광명갑. 네. 문현수 후보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현수입니다. 네. 네, 어서 오십시오. 아니 우리 김영탁 후보님은 정의당의 부대표 저랑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인데 예, 이분을 못 그렇죠. 뵌 지가 한참 됐습니다. 지역을 누비시느라고. 예. 이번에 어떤 캐치플레이즈를 가지고 출마하셨는지 강하게 딱 한번 어필을 해 주시죠. 예, 처음에 출마할 때는
그 함께 살자, 네. 함께 좀 살자, 그래도 그렇죠. 같이 삽시다. 좀 살자. 예, 거죠. 워낙 뭐 지금 그 사회 양극화가 심각하고 다들 살기가 팍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 살고 있다 한다면 같이 살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했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본격적인 게임에 들어갔기 때문에 야당다운 야당 후보 김형탁, 예, 준비된 김형탁을 찍어달라고 신작을 네. 찍어달라고 그렇게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그 당에서 저하고 같은 사무실에 제 앞에 책상을 쓰세요. 예, 우리가 앞에, 다 옆에. 삼각지 아니야 삼각지. 그래서 그 출마하실 무렵에 그 고뇌하시는 거, 예.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겪으시는 거 옆에서 많이 봤습니다. 예, 예, 예. 그런 만큼 이번에 정말 잘 되시기를 바라는 제가 정말 정의당에서 제일 간절하게 그 이렇게 지원하고 싶은 우리 정말 자랑스러운 부대표, 네. 예, 김영탁 부대표시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사실 저희 세 명이 같은 방을 쓰기 때문에 이 예. 방에서 어. 이제 비례대표 1, 2번이 나왔으니까 지역구 당선자도 한 명 나와야 된다. 네. 우리 김영탁 부대표를 당선자로 만들자. 예, 예. 그러면 들으시는 또 한 분은 좀 서운할 수 있으니까 배준호 빨리 부대표. 넘깁시다. 아, 예, 네네.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 경기 강명가 문현수 후보님도 자 캐치플레이즈와 강한 한마디로 어필을. 강명 시민의 확성기입니다, 제가. 아, 그러니까 되게 독특해요. 예. 예, 어디서 구성을 했냐면 그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에 네. 그 박근혜 정부가 대응하는 태도를 보니까 확성기를 들어야 할 줄 아는 게 그것밖에 없더라고. 대북각성기. 예. 그래서 확성기는 그런 데 쓰는 게 아닌데 네. 확성기는 이렇게 쓰는 거다. 네. 이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예. 그런 찰나에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건 뭐였냐면 우리 강명 시민들의 아주 작은 바램, 아주 작은 바램일지라도 아주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제 가슴과 제 입으로 가면은 그게 확성기가 돼서 그렇게 응답이 된다. 와, 멋져요. 예. 그렇게 저는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힘없는 사람들의 작은 목소리를 문현수 후보가 큰 목소리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근데 그거는 그냥 소리만 확장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 우리 문 후보님 개소식에 갔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연설을 들었는데 본인을 혹시 이렇게 낭만주의자, 로맨티스트로 본인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제가요, 예. 그 사실은 그 문학적으로요, 청년이란 용어를 어떻게 생각했었냐면 청년은 문학적 용어로는 낭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근데 사회적 정치적 용어로는 변화, 변혁, 도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예. 근데 제가 아직도 청년이라고 제 스스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낭만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 제대로 본 거예요. 나는 알아봤어. 알아봤는데 여기 다 청년들만 있잖아, 여기서. 그 개소식 때 그 에너지 아우라 있잖아요. 네. 이런 걸 느낄 때 아 이거는 뭔가 이 진한 연애를 할 때 느끼는 어떤 열정 같은 거 이렇게 저는 느꼈는데 역시 제 느낌이 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어떻든 간에 오늘 그 노유진의 정치 카페 녹음실은 오늘 처음 와봤거든요. 네. 근데 마치 여기 우리 넷이 있으니까 그 20대 국회 정의당의 5분의 1 국회의원들이 오. 같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을 확 받았어요. 20명 중에 4명. 아유 상상력이 아주 뛰어나세요. 예. 아니, 제가 아까 이제 두 분을 소개하면서 경기도의 지역 에 굉장히 탄탄한 기반을 갖고 계신 두 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보면은 우리가 과천에는 사실은 정의당이 과천시의회 의장을 배출했던 그렇습니다. 지역이고 또 우리 문현수 후보는 5대 6대 과천시의회 강명시의회죠. 예, 광명시의회에서 시의원을 지내셨고 그래서 일단 각자의 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좀 그 소개를 하고 그리고 좀 본격적인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의왕과 이제 과천이 이제 한계했던 선거구로 묶여 있는데요. 네. 과천 인구가 한 7만 정도, 그러니까 의왕 인구가 한 16만 정도. 사실은 생활 권역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청계산을 같이 네. 뒷병역으로 하고 있다는 그 공통점 외에는 사실 많이 다른데 그 인구 숫자 때문에 같이 한계했던 선거구로 좀 묶여 있는 데여서 지역 활동을 하기에는 대단히 좀 버거운 지역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과천에 치중하다 보면 의왕이 소홀해지고 의왕이 치중하다 보면 이제 과천이 소홀해지고 뭐 그런 지역인데 어쨌거나 간에 서로 그러니까 의왕과 과천에 이 좀 저희들 진보 정당을 해오면서 같이 이제 호흡을 맞추어서 그 지역을 일국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요.
제가 2004년도에 그때 민주노동당으로 의왕과천에 처음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네. 횟수로 치니까 13년이고 국회의원 그 출마 경력으로 본다면 무려 이거 네 번째나 이번이 네 번째 네 도전.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그 제 얼굴은 이제 많이 변했으니까 몰라도 김형탁 그러면 그 사람 네. 이렇게 좀 많이 좀 알고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 지역의 모신물에서는 의왕과천의 진보의 아이콘으로 이제 김영탁을 이야기하는 대단히 영광스러운 그런 호칭도 있긴 했습니다만 사실 되게 힘들죠. 지역에서 특히 아시겠지만 과천 같은 경우에 정부종합청사가 이전에 있어서 상당히 큰 곳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그렇게 큰 지역은 아닌데요. 주로 그러니까 여당세가 강하죠. 보수세가 좀 강한 지역인데 그 속에 그 진보의 그 텃밭을 그 일구려고 하니까 대단히 그 힘든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런 심정, 어디 핀들 꽃이 아니랴. 이쪽에서 내가 꽃을 피울 수 있다 한다면 대한민국 전체에 정말 큰 나무가 크리라는 그런 심정으로 뛰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그 노력들이 좀 그 빛을 좀 보고 이제 그러는데 근데 지역이 역시 어렵긴 어려워요. 한번 쓰나미가 와버리면 확 썰려 나가는 뭐 그런 것이어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계속 그 노력을 하는 그런 사람이 없으면 그 진보의 길이 밝아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유, 대단하십니다. 저하고 같은 동네 샀어요. 제가 맞습니다. 같은 과천. 예. 과천이 용막구인데 저도 용막구로 한 표는 분명히 확보를 하고 계시네요. 그럼요. 제가 아니 그래서 우리가 막 한 표가 뭡니까? 과천에서 의원 2명 좀 한번 배출해 보자. 막 이런 비례의원과 얘기도. 지역의원. 예. 예. 그런 캐치프레이즈 우리 당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우리 문 후보님. 강명시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태어난 동네라는 거죠. 제가 태어났고 거기서 이제 초중고를 다 졸업했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번도 떠나보지 않은 동네예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애정이 가는 동네고 그 굉장히 야성이 강합니다. 거기가 그 2002년 그 대통령 선거 때요. 그 인천시가 인구가 한 100만 정도 되는 도시잖아요. 네. 거기서 그때 노무현 후보가 이해창 후보를 약 4만 표 차이로 이겼는데 강명시가 인구가 그 당시 한 31만 정도 되는 상태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해창 후보를 3만 표 차이로 이긴 동네예요. 야.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그 동네에서는 저를 시의원을 2번이나 만들어 줬잖아요. 네. 제가 그 두 번째로 국민참여당으로 출마할 때 사람들이 다 예상해 당선될까? 근데 그 3인 선거구였지만 1위와 0.7% 차이로 제가 당선됐어요. 네. 네. 그 정도로 야성이 강하고 그리고 깨어있는 시민들의 의식이 굉장히 강한 동네.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최소한의 그런 시민들의 그런 또 의지를 저는 믿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도 골목골목 아주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 시민들이 야성이 강하다는 거는 사람 보는 눈이 좀 다르다. 이런 저는 뜻으로 읽혀요. 예. 좋은 해석이에요. 예. 아니, 그런데 우리 이정미 부대표님은 항상 사람을 120% 해석해 주셔.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 어쩔 때 할 말이 없어요. 네. 계속 가십시오. 어쨌든 이제 선거판이 이제 다 그려졌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내일 선거를 앞두고 이번 선거에 대한 좀 간략한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한 간략한 좀 평가들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새누리당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그 기사들을 보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한마디로 그 방언이 터졌어요. 방언이. 그러니까 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용비어 천가 수준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거의 뭐 방언 수준에 가까운. 거의 종교적 수준이니까 예. 이건 정말. 방언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천상의 언어로 이제 도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십자가가 뭐, 나오고 예. 예수가 나오고 난리도 아닙니다. 왜 이러시는지 몰라 정말. 그래서 네.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인지 군주정인지 내 지금 어느 아니, 시대를 살고 신정이에요, 있는지 신정. 예. 신정이 신정체제예요. 신정이 신정체제. 가깝네요. 네. 예. 아니 실제로 그런 발언은 심심치 않게 나왔잖아요. 반인 반수도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정이지 어떻게 이건 군주정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네. 처음에 존영 논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네. 제가 이순신 장군 존영 이후로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 이후로 처음 들어본 단어입니다, 이거. 근데 그 세계에서는 아직 이런 말을 쓰나 봐요. 저쪽 그 빨간 동네에서는. 아니, 글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아주 그 복고풍에 이제 군주정, 신정 다 등장하는 어떨 때는 IS 같은 용어를 쓰는데, IS인지 IS인지.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언어를 통해 가지고 진박이라는 걸 입증해내야 되잖아. 그죠? 네. 예. 진정성을 무슨 수로 입증하겠어요? 논리적으로 입증하겠습니까?
감성적으로 입증해야지. 그러니까 언어가 자꾸 이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니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신정 얘기를 하셨는데 새누리당의 어떤 시각에서는 이 사회가 진박 아니면 다 이제 종북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탈당한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들도 이제 예. 북한에다가 빗대가지고 저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 뭐 대통령에게 뭐라고 표현했더라? 아무튼 대통령을 까는 사람은 북한밖에 없는데 니네가 예. 그럴 수 있냐 이러면서 종북으로 다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나라는 그렇죠. 종북주의자들만 남아있는 나라인가? 아니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 대구 시민들은 깨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그 무소속 후보자들의 그 돌풍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점에서 보면은 진박들의 그 설치는 거 솔직히 여태까지 몰표를 줬지만은 눈 뜨고 못 보겠다. 좀 물린다. 예. 왠지. 그러죠. 예, 이런 정서가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하는 여권의 심장부 치고는 매우 기이한 모양새의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약간 대구 경북에 있는 유권자들한테도 조금 부끄러운 일이죠. 계속 그런 구도가 먹힐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이, 나 뜨겁고 쪽팔린 얘기죠. 그러니까요. 뭐, 이게 뭐 부끄러운 얘기. 도대체 현대 나는 민주주의 그렇게 정치에서 과한 말을 못해. 예, 현대 민주정치에서 이런 말이 난무한다는 게 말이 네. 됩니까? 사실 지금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 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에서 이제 그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다 보니까 네. 다른 지역에서 사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걸 사실을 그 잘 몰라요. 그러겠죠.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 그 제가 보통 우리가 이제 그 일어나는 시간이 새벽 5시. 예.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 12시가 넘어요. 예. 보통 한 4시간 이 정도 자고 나오기 내가 때문에 볼 때 우리 당 지역구 후보들 중에 제일 열심히 뛰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도 뭐 하루에 보통 아침에 나오면은 선거 사무실도 한 번 정도 들어가요. 그 쉬러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네. 잠깐 뭐 점검 좀 할 거라든지 명함 떨어지면 들어간다든지 네. 뭐 이런 차원이지 그 들어갈 일도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잠깐 이제 점심 먹거나 이럴 때 이제 페이스북 한번 걸떠보고 이러는데 네. 자세히 읽어볼 수도 없고 막 이러다 보니까 지금 두 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 이게 사실일까? 아니 어제 오늘 후보자는 뭐 몰라도 돼요. 그 선거 사무장을 제가 얘기를 잘 해놓을게요. 아, 예. 그런 건 부탁드립니다. 사무장이 보는 거지 후보자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딱 유세 때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려야죠. 예. 아니 그 뭐 제가 뭐 고향이 이제 대구긴 한데요. 그저 지금은 고향 대구에서 뛰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선거 운동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분위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그 분위기가 예전에는 있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뭐 그래도 그러니까 지도자인데 따라야지 믿고 따라야지라는 분위기였었는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해도 그러니까 너무하다는 분위기가 실제로 어르신들한테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고. 네. 저는 원래 대구가 원래는 야당 도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던 뭐 시절에 보면 신민당을 지지 많이 하고 했던 도시였는데 어떻게 그게 뭐 전두환 노태우 이제 대통령 되면서 분위기가 좀 바뀌긴 했는데 한 번쯤 그것을 깰 계기가 필요했는데 오히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그것을 스스로 깨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네.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네. 해봅니다. 아마 앞으로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들을 뭐 제가 뭐 고향이 대구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기대 겸 희망 겸 또 뭐 실제로 그런 분위기도 감지되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아, 그 참 기대가 됩니다. 아니, 그런 어떤 흐름들 속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갖고 있는 위기의식은 우리 상상 이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야권 연대에 대한 그 견제구를 마구마구 남발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 수도권에서의 대통령 지지도와 새누리당의 지지의 동반 폭락. 이건 하락 정도가 아니라 폭락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선거 초반부터 밀어닥쳤다는데 역대 집권 여당 선거 중에서 가장 큰 위기감을 갖고 출발하는 선거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또 무슨 전략을 준비 중인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도 긴장을 끈을 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오늘 뭐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리는 예수까지 비유를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아니, 그런데 결사옹이하는 이런 분위기가 나온 거 박근혜 보면 대통령이 기독교보단 불교에 가깝다고. 아고 유경수 여사가 또 독실한 불교 신자 아닙니까? 아 부처님 같다 그래야지 왜 예수 같다 그래?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천주교 세례도 또 받았잖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아 그래요? 좀 복잡합니다. 예. 같은 교인입니까지 하고? 근데 성당 가는 거 못 봤는데. 아 이거 조금 복잡하네요. 아무튼 이 예. 위기를 현재로서는 어쨌든 자기 지지층을 그런 방식으로 결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예, 그러기에다 그러면 우리 또 이 야권 진영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이제 내일부터는 본선이 시작이 되고 뭐 소위 얘기하는 일여 다야 예. 구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실제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야권 후보들이 나오면서 뭐 각축장이 되고 여러 가지로 또 이제 위기감들이 조성이 되고 있고 뭐 이런데 이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 얘기도 한번. 아니 그런데 지역에서 야권 연대 얘기가 선거 전부터 가장 활발했던 게 또 우리 광명갑의 문현수 후보 쪽이라고 봅니다. 네. 먼저 지역의 그 야권 연대 얘기는 뭐 후보 단일화 얘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까지? 전화 한번 왔었죠. 전화 한 번 왔어요? 예, 전화 한번 와서 이제 저 사무실 선거 사무실 개소식하기 전에 예. 본인이 제 개소식에 와서 그 더민주당의 후보께서 네. 축사 한번 해주겠다는 것을 사실 제가 좀 거절을 했어요. 그거는 거절을 했는데 그 전화하는 그 속에 우리는 야권 연대를 해야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진정성이 있거나 뭐 진심 어린 이런 그런 투로 들리지 않았고 그냥 야권 연대 해야지 이러길래 제가 그랬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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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기자회견을 하고 보도자를 뿌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새누리당한테 어부지리를 줄 우려가 있다는 굉장히 자기는 진짜 진정성 있게 호소한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거는 굉장히 예의에 어긋나는 거죠. 무례한 거죠. 그렇죠. 공식적인 네. 논의가 된 네. 것이 아닌데. 야권 연대 대상은 분명한 것은 정의당의 기호사번 문현수가 네. 대상이 되잖아요. 예. 근데 저한테는 그런 거에 대해서 사전에 언질없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사퇴하라. 그냥 일종의 협박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즉각 제가 또 대응을 했죠. 뭐라고? 김종인 대표를 설득해달라고 역제안한다 그랬죠. 어. 그분이 정의당과 정체성이 달라서 야권연대를 할 수 없다는 그 발언이 지금 야권연대 전국적 야권연대를 맡고 있으니까 예. 역으로 제안하겠다. 김종인 대표를 설득해달라고 역으로 제안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야권 연대보다도 더민주당 그 당내 연대가 중요해. 그러게 말해요. 예.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예, 거기가 분열된 와중 아닙니까? 그때 그 얘기가 나왔을 무렵이 그 상당히 그렇죠. 애매한 그 당시. 시기였잖아요. 예. 네, 그렇죠. 예. 그러면 자기들끼리 먼저 연대해야지 당내 연대도 안 되는데. 아니 그래서 그때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야권 연대를 거부한다 이러고 난 다음에 그다음 더민주당이 갈 그다음 스탠스가 뭐냐 그랬을 때 분명히 이제 본선 들어가고 이러면 힘없는 자들은 알아서 이게 고사시키는 작전. 일주일만 지나면 왜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호랑이 얘기를 했는데 내린다. 예, 그랬었죠. 지금 딱 바로 이제 그런 태도를 취하고 계시죠. 김종인 그 당대표께서. 예. 그러면서 뭐 오늘도 우리 심상정 당대표님 출마 이제 그 고향갑 여기는 고향갑에. 한번 단일화를 해보자. 뭐 예. 이런 얘기를 이제 했고 그리고 나서 곧바로 김종인 대표가 거기가 좀 성사되고 나면 나머지 다른 지역들도 알아서 좀 단일화가 되지 않겠냐. 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알아서 단일화라는 것이 뭐겠냐고요. 그렇죠. 죽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의왕과천은 단일화 경험이 있는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2012년도에 현역위원이 송호창 위원하고 후보 단일화를 했죠. 네. 네. 그때 뭐 유선 방식, 그러니까 유선 전화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 경선을 했는데 당연히 뭐 그 저 통합 민주통합당 송호창과 예. 예, 뭐 통합 뭐 진보당 김영탁 하면 제가 질 수밖에 없는 그랬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안상수 의원이 4선했던 그랬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 번쯤 어떻게든 간에 그 분위기를 바꿔봐야 된다 해서 제가 뭐 그러니까 질 거라는 것이 뻔히 이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야권 단일화를 했죠. 그리고 단일화 기자 지고 난 이후에 단일화 기자회견하면서 사실 뭐 대선까지도 같이 공동으로 연대해서 이후에 잘 해보자라는 그랬던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근데 야권 연대의 결과 그 이후의 과정이 뭐냐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야권 연대를 해서 그러면 그러니까 지역의 어떤 정치를 공동으로 서로 좀 소통하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사실 뭐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좋은 것이겠으나 제 경험으로 봐서는 그냥 뭐
예,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당장 되는 것이 급한 것이지 실제로 그러니까 저희들 정의당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제대로 그러니까 정책의 지역에서 반영시키겠다 이런 식으로 안 나올 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지난번에 그 심상정 대표께서 전략적 연대 협의체를 구성하자라고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때 나온 태도가 예, 정의당과는 정체성이 다르니까 정책 연대조차도 못하겠다. 네. 연대로 하는 것이 서로 그러니까 입장이 다르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의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힘을 합치는 것이 연대인데 그렇습니다. 예, 그걸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뭐 후보가 안에서 조정해라 다 죽으라는 이야기밖에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 그렇게 다 죽고 난 이후에 그러면 우리 정치가 발전할 것인가? 저는 다시 한번 또 뭐 민주당이 야 우리가 승리했습니다라는 그런 식의 어떤 그 환호성만 치지 실제 우리 정치를 바꿀 것이라는 기대는 전혀 사실 안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김종인 대표의 말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예. 이 점은 물론 정의당 후보들을 압박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만 실제 정세 인식도 달라진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예. 사실 그 수도권의 여론을 보고 이제 당 선대위의 그 진영이라든가 그 부위원장단이 김종인 대표한테 야권 연대 안 하면은 큰일 난다. 이런 얘기가 어제 집중적으로 나오면서 무언가 좀 사고의 변화도 약간은 엿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만큼 정의당 후보들을 압박하는 측면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어떤 변화 자체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 아닌가. 네, 이제 예. 그런 사고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예. 야권 연대 전체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늦었긴 했지만 어쨌든 네. 본선 과정에서 뭐 성실하게 양당이 어떤 부분들을 함께 논의할 수 있을지 얘기해 보자 이렇게 하는 게 저는 그렇죠. 수순이라고 맞습니다. 봐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런 당대당 연대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다 지금 무시해 놓고 그렇죠. 네. 당대표 선거구를 먼저 단일화하자. 그러면 나머지는 알아서 다 정리되지 않겠냐. 이런 표현은 사실 연대하자라고 하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당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게 북한은 이렇게 존중하면서 흡수 통합 안 된다 그러잖아. 그죠? 아니 당대표께서 평화 개멸을 통일하자는 거 아니야, 얘기하셨는데 그죠? 뭘. 그런데 왜 국내 정치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조금 그래서 북한 개멸론이 나왔나? 국내 정치도 그렇게 저는 하냐고. 김종인 대표요. 네. 그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파트너한테 모욕을 주면서 결혼하자고 하는 것 같아요. 아하. 그래서 저는 그걸 자꾸 느껴요. 우리 당대표 그 선거구에 이제 와서 뭐 거기에서 뭐 야권 연대를 거기서 이제 모범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알아서 정리될 것 같은 나머지 지역구에서 저는 사실 우리 정의당의 그 지역 후보들이요. 돈이 없지 가오는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안타까워요. 그분들 보면. 예. 근데 제가 아까 이렇게 길에 서가지고 잠깐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렇게 힘이 큰 정당은 어떻게 하면 자기만 살까 그런 궁리를 하는데 왜 우리처럼 이렇게 돈도 없고 힘도 없는 정당을 어떻게 하면 같이 살아야 될까? 이 야권이 어떻게 하면 같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 왜 이 고민을 우리가 더 많이 하고 있지? 이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지금 그 지역별로 지금 더민주당에서 지금 현수막을 걸고 있잖아요. 네. 그 야권 분열은 새누리당 웃고 경제는 운다. 뭐 이런 류의 이제 현수막을 걸고 있어요. 근데 야권 분열을 누가 시켰지? 그러니까 일단 고당 안에서 분열됐잖아. 그렇죠. 더민주당 저는 분열. 계속해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야권 분열이라는 것은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의 문제지. 우리 정의당은 여태 독자 정당으로의 길을 걸어왔어요. 네. 예, 다만 우리 연대 대상일 뿐이지 우리 정의당을 갖고 분열이니 아니 그건 논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각지 분열의 한 축인 것처럼 우리를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그거는 더민주당의 그 각 지역 후보들이 또는 그 더민주당 중앙당이나 이런 곳에서 사표 심리를 자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야권 연대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야권표가 사표 심리를 자극해서 더민주당으로 몰리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숨어 있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예. 그런 측면도 하나 있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야권 연대 대상으로 국민의당을 별로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는 느낌이 많이 받아요. 적어도 제가 있는 지역에서는 네. 국민의당하고 연대를 하자는 이야기는 전혀 별로 안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뭐 모르는 사이에서 민주당 측에서 예, 물밑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도 뭐 공천 과정 속에서 엄청나게 어떤 잡음이 많았고 국민들의 어떤 실망이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의 어떤 지지가
적어도 수도권에서는 그렇게 뭐 그 인기를 얻고 높은 건 아닌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당도 보면 새누리당에서 이탈한 지지층들도 일정 정도 흡수를 좀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의당과 그러니까 연대를 하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지자들 다들 여론조사를 해볼 텐데 네. 정의당과 더민주당이 합치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다. 국민의당은 무시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국민의당은 뭐 안 한다 했으니까 일단 제껴놓는다 하더라도 네. 통상적으로 보면 이렇게 다야 구도기 때문에 어떻게 하더라도 새누리당이 이길 수 없다라는 그런 구도가 나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정의당과 연대를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구도가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김종인 대표가 지금 이렇게 뭐 막판에 이렇게 좀 마치 연복을 매단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해봅니다. 아까 그 과천의 예가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독자의 힘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그렇죠. 당시에 우리가 야권 연대를 했기 때문에 그 총체적인 어떤 그 힘으로 당선이 그렇습니다. 됐다고 한다면 예. 뭐 적어도 그 과천 의왕 시민들을 대변하는 어떤 정책 협의회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나가면서 연대가 그럼요. 의미 있게끔 유지되는 예. 그래서 야 저기가 손잡으니까 참 잘 되더라 예. 이렇게 하면서 그 시민들한테도 그 연대 의미를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럼요. 각인시키는 정치의 맛과 멋을 보여줘야 될 거 예. 아닙니까? 이건 네. 뭐 완전 썸만만 보여주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한 거죠. 저 같은 경우는 그 야권연대 큰 틀은 저도 사실은 동의를 하고 그래서 어떤 기득권들 버릴 자세도 갖고 있고 그런 심정이에요. 근데 그 지역에서 자꾸 그분들 접촉하고 또는 그 기타 야권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이번 총선이 뭐 그 일녀 다야 구조의 선거가 아니라 저는 이런 느낌을 받아요. 삼녀 일야의 대결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자꾸 받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그 김종인 더민주당 대표의 말에 제가 동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정체성이 달라서 정의당과 야권연대를 할 수 없다. 막상 부딪혀 보니까 제가 그걸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정체성이 다르긴 다르니까. 너무 달라요. 그 인식의 차이도 너무 크고 네. 정체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달라요. 일단은 국회의원 후보 선출 과정부터 네. 공천 과정부터 우리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예. 비례대표 네. 그 공천 부분도 그렇고 모든 게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더구나 우리는 뭐 새누리당에서 공천 탈락했다고 우리가 영입해서 공천 주고 그런 일은 없잖아요. 네. 다른 당에서 몸담았던 사람을 정권을 주고 공천을 휘둘리게끔 하는 그런 것도 우리 당에는 없잖아요. 너무 다른 거죠. 그럼요. 아니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당과 정체성이 같아서 그 대표를 하고 있나요? 그거 웃긴 거 아닌가요? 그러면 정체성이 완전히 다른 사람을 대표로 맡겨놓고 있는 당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정체성이 다르니까 연대를 하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가 있다면 정체성이 그러니까. 같으면 예. 같은 집을 해야지 왜 그럼요. 다르겠습니까? 통합해야지 예. 그냥. 예. 예. 아니, 저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지역구 주민들한테 제가 진짜 그 제 마음을 다해서 호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최소한 그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국민의당의 인적 구성을 한번 봐달라.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그게 구분이 가냐. 저는 구분이 안 갑니다 그랬어요. 예. 네. 이 사람이 여기 있다 저기 가고 저기 있다 여기 가고 그렇게 인적 구성을 갖고 있는 정당이 네. 어디가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이 안 가는데 그래서 진짜 야당은 정의당밖에 없잖냐.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정말 믿고 한번 밀어달라. 저는 이렇게 진짜 호소하고 있어요. 어떻든가요, 반응들이? 괜찮아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주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인적 구성과 관련돼서는 어디가 여당이고 어디가 야당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거는 웬만한 시민들도 다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해주세요. 예. 유일 야당입니다, 저희가. 그러게요. 선명 야당이고. 이미 단일화 되는 거네. 이미 단일화했어. 저쪽끼리 단일화라 그럴까요? 저쪽끼리 하라 그래, 나머지. 예. 우리는 다 준비돼 있으니까. 예. 아, 근데 진짜 오늘은 제가 사실 웬만하면 사람을 별로 안 미워하고 사람한테 나쁜 소리를 잘 못하는데 아니, 잘 알아요.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예. 아, 근데 정말 너무 욕심장이 형 같은 거예요. 그냥 예. 뭐 동생 것 뭐 다 뺏어 먹고 그러는 아, 진짜 뭔가 이렇게 곳간에서 인심나고 예. 뭐가 있는 데서 없는 데로 뭐가 흘러야 되는데 이거는 알량한 것까지 다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러고 있으니 제가 정말 오늘은 정말 너무 분통이 터져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미워하세요. 예. 앞으로 사람 너무 미워하지 않으려고 그래 화병 걸려 안 돼. 그건 할 건 해야 돼요.
뭐 하여간 네, 네. 예, 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변화무쌍한데 오늘이 이제 선거운동 시작이 되죠.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네네 선거도 시작됐죠 이제 그러면. 예, 저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특히 오늘 밤 저는 12시에 우리 또 저기로 가야죠. 마포로. 마포로 저는 네. 수색으로 가요. 수색이 아니 마포로 변경됐어요. 변경됐습니까? 아예 몰랐네. 그러니까 확실히 직위가 높을수록 정보량에 비례해요. 저 보십시오 얼마나 얼빵합니까? 그냥 오라는 대로 다 하고. 지역에 쓰고 있으면 아무런 정보가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얘가 이상방한 방향으로 조금씩 빠지네. 이러면 안 되는데. 예. 저기 자 우리 지금 지역 선거가 급해요. 네. 우리 가는 건 둘째 문제고 빨리 두 후보님 지역구로 달려가 봅시다. 그럴까요? 지금. 예. 자 어떻게 달려가 볼까요? 일단 그 의향가천부터 의향가천. 먼저 가볼까요? 예. 보니까 여기 이제 새누리당의 박효찬 후보, 예. 더민주의 신창현 후보,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정의당의 예. 김영탁 후보님 이렇게 나와 있고 사실 경기도에서 아마 야당 그 제1야당 후보들 중에 현역 의원이 공천받지 못한 유일한 지역이죠.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유일한지는 몰랐습니다. 예. 제 지역만 신경 쓰다 보니까. 엄청난 물갈이가 이번에 예. 여야가 다 있었는데 이상하게 경기도의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중에 공천을 못 받았던 유일한 지역구가 여기더라고요. 송호창 의원 있었던. 재밌는 지역구나. 예. 그래서 뭔가 이제 여기에는 새로운 판가리가 일어나는가. 예. 아니 뭐 그 송호창 후보가 그 당선되었을 때는 기대가 많았죠. 저도 이게 단일화되고 난 이후에 통상 단일화되고 나면 그 진 후보는 그냥 뭐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직접 유세차를 타고 골목 누비면서 선거운동을 다 뛰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뭐 그 많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그래서 선거에서 졌는데 경선에 졌는데 어떻게 저렇게 뛰어줄 수 있냐. 그래서 상당히 고마워했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좀 안타까워요. 제가 그러니까 단일화해서 당선된 그 국회의원이 정말 그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고 싶죠. 그래야 뭐 제가 지더라도 정말 나는 의미 있는 패배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기 공천을 이제 받지 못했죠. 근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뭐 이 자리에서 뭐 다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그게 마음대로 잘 안 맞았어요. 지금 뭐 실제로 그러니까 민주당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송호창 국회의원을 뭐 전폭적으로 지지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지금 오히려 원래 지금 현재 신창현 후보가 2004년도에 열린우리당으로 나왔던 제가 그때 민주노동당 나왔을 때인데 2004년도에서 열린우리당으로 나와가지고 처음에는 한참 앞서다가 결국 안상수 의원한테 역전당한 분인데. 그리고 여왕을 떠났어요. 최근까지 속초에 이제 계시다가 지금 왔는데 사실은 송호창 국회의원의 대항마로 사실은 나타나게 된 것들이죠. 사실 뭐 송호창 의원이 공천에서 탈락한 게 뭐 제 때문이라기보다는 사실 민주당 내에서조차도 그렇게 사실 그분이 국민의당으로 갈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거였으니까. 그런 것도 상당히 좀 탈당 안 한다고 제일 먼저 기자회견하는 의원이라고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분명히 제일 먼저 탈당할 정체성은 국민의당인데 오히려 이제 그게 그것이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들이 한 당이 있다니까. 역으로 본인한테 좀 불리하게 그랬던 측면들이 있죠. 어쨌든 뭐 그래서 이제 신창현 후보가 됐고요. 근데 또 2차 컷오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송호창 의원 말고 또 3명의 예비 후보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군포에서 도의원하다가 그만두고 이제 이쪽에 의왕가천으로 온 거예요. 이제 그분이 저 컷오프 됐어요. 컷오프 되자마자 바로 국민의당에 가서 공천을 받더라고요. 정말 이게 새 정치구나. 제가 듣도 보도 못한 정치를 지금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신창현 후보가 이제. 내가 그래서 국민의당은 더민주 패잔병들의 모임이라고 그렇게 이름 져줘야 된다. 이건 만화책으로 그려서 팔아야 돼. 이거 100만 부 팔아야 돼. 국민의당인지 뭐 구민의당인지 잘 모르겠으면 어쨌든. 그리고 그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또 3명의 어떤 예비 후보가 이제 경쟁을 했는데. 지금 박효찬 후보는 지난번에 나왔던 후보예요. 근데 이 후보가 될 거라고는 저는 예상을 못 했었는데 왜냐하면 진박이라고 뭐 그렇게 불리는 최영두 후보가 왔어요. 신문 기자 했었고 청와대도 있었고 그리고 국회 대변인을 했던 최영두 후보가 왔기 때문에 여기가 될 거라 했는데 어쨌든 여론조사 결과에서 이제
그렇지 않게 이제 그 나왔었는데 사실 이번에 여론조사로 그 후보자 공천하는 것도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응답률도 굉장히 상당히 낮고요. 심각해요. 이게 결국 응답률이 안심번호를 한다 하는데 결국은 역시 이제 조직선거가 작동되는 그랬던 그 과정들을 좀 봤습니다. 어쨌든 그래 박효찬 후보, 신창현 후보, 국민의당의 어떤 김도원 후보고 예. 그리고 또 이것도 녹색당도 있습니다. 경기도 그렇구나. 유일의 예. 지역구 의원. 예, 그쪽하고는 빨리 야권 단일화 하시죠. 예. 녹색당은 안 해. 예. 거기는 녹색의 가치를 예. 선명하게. 저는 또 그런 당은 그런 당대로 열심히 하시면 뭐, 좋겠어요. 예. 제가 따로 뭐 말은 안 합니다. 근데 동네에서 같이 쭉 활동을 해왔던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 지역의 그 풀뿌리 그 단체에서는 이번 선거에서는 일체 그 누구였던 그 지지를 선언하지 않는다. 이제 그래 되고 어쨌든 뭐 녹색당은 주되게 이제 선거운동 방식이 정당을 알리는 방식, 네. 예, 네. 정당을 알리는 방식으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뭐 알게 모르게 영향은 좀 저한테 미치긴 그렇죠. 하겠습니다만 네. 뭐 감수를 그러니까 해야 되겠죠. 어쨌든 그런 이제 구도를 가지고 현재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아까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신창현 저는 송호창 의원이 컷오프 될 거라고는 별로 생각을 못 했었고 송호창 후보하고는 단일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사실 출마 기자회견 때 좀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대였던 결과에 대해서 제가 참 보람이 참 없는 연대다라는 그랬던 생각도 좀 있어서 그래서 어쨌든 당의 그 방침이 연대를 하자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네. 그 전체를 제가 부정은 하지는 않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급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 야권 연대를 하자라고 이렇게 오늘 현수막도 내걸고 하루짜리 현수막이죠. 예. 내걸고 했는데 근데 실제로 그게 그 예정처럼 그 여론조사 그 1대1 여론조사 방식이면 그 정의당으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것이죠. 네. 그런 것에는 아직까지도 응하고 싶은 생각이 아니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는 현실적인 야권 연대를 실현할 의지가 있으면 저렇게 안 한다고 봐요. 현수막부터 내걸고 야권 연대하자 이렇게 합니까? 이거 와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리고 당대당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무슨 언론 플레이하고 현수막 정치하면서 야권 연대하자고 해가지고 저런 그렇게 해서 성사될 거라고 본인들도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걸요. 결국 여론을 압박하는. 예, 여론몰이용이죠. 예, 그런 것으로밖에는 예. 우리가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고 예, 예. 뭐 여기서 장사 한두 번 해봤습니까? 예, 조금 태도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네. 자, 이렇게 후보자들 현황만 얘기를 들어도 이 한국 정치의 축소판이에요. 그러게요. 작은 지역 자체가 한국 정치의 모든 걸 다 보여줘. 만화책 같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사실 광명도 사정이 크게 다르진 않죠? 그럼요. 강명도 일단 새누리당부터 이제 보면은 이 안심번호로 여론조사를 했어요. 어허. 근데 이제 떨어진 후보가 예. 새누리당 중앙당사 앞에 와서 데모하고 제 자리가요 네. 창가인데 일을 못해요. 옛날에는 무슨 진보정당 데모한다고 난리치시더니 그냥 공천 때 되니까 앞당 옆당에서 돌아가면서 그냥 공천에 불만을 별거 다 품은 나와. 사람들. 도끼도 나오고 깽가리 몽둥이도 치고. 나오고 깽가리. 정의당 중앙당사 분 조용하죠? 아니라니까요. 아니 우리 당네. 우리는 조용하죠. 우리 아니 그죠? 여야 중에 전경이 배치 안 된 당이 우리 당밖에 우리 없어요. 당밖에 없어. 지금. 정경 아니, 이제 없는다. 그 강명갑이 이제 새누리당 그 상태를 이렇게 제가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안심번호로 결선 투표까지 갔어요. 예. 결국 컷오프하고 또 뭐 3명 갖고 여론조사 1명 또 컷오프 시키고 2명 갖고 이제 최종 그 안심번호 여론조사 했는데 네. 그 진 사람이 그러는 거죠. 이거 부당하다. 사실 득표 더 나왔다. 네. 근데 이제 부당함을 제기하고 이제 재심 청구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받아들이지는 않았어요. 예. 근데 거기 참 희한해요. 물론 이제 여성이라는 이유로 10% 가산점을 주고 신인이라는 예. 이유로 가산점을 줬는데 진 후보 측에서는 신인은 아니다. 이미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 경력이 있고. 아, 그래요? 예. 예, 정은숙 후보 말이죠. 그렇죠. 예, 그분이 이미 경험이 있고. 예. 신인 아니지 한번 비례대표로 출마했었는데. 출마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금천구청이죠. 예. 금천구에서 구청장으로 또 후보 신청을 공천 신청을 했었다. 네. 근데 어떻게 이게 신인이냐. 그래서 그 10% 가산점을 더 주는 바람에 본인이 자기가 탈락했다. 떨어졌다. 그래서 이거 부당하다. 일리가 있는 말이네. 제가 봤을 때 맞는 말 굉장히 아닙니까? 그거.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재판 뭐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맞는 얘기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뭐 아까 뭐 김영탁 후보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안심번호 여론조사가 안전장치가 아니더라고요. 이게 제가 우리 지역에서 느끼는 건 보면 뭐냐면 역선택을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구나. 이게 역선택. 예, 조직적 선거도 물론 열려 있지만 타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또는 네. 타당 관계자들이 가장 만만한 상대를 약한 후보를. 약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선택의 길도 여기에 많이 열려 있구나하는 걸 저는 절실하게 느꼈어요. 네. 예, 그건 내가 좀 재밌는 이야기여서 좀 아껴두고 있었는데 좀 이따 이야기 좀 재밌는 얘기죠. 해야 될 것 이어서 같은데 해서, 예. 그래서 그 새누리당 경선을 안심번호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그 민주당은 그 후보가 이제 결정이 이제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당 후보의 그 선거 그 대책 본부의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역선택을 하라고 권유를 한 거죠. 근데 그게 아예 공개적으로 하고 또 우리가 그 선대본부에 있는 사람이 그 자기 지지 당원들한테 전화가 오면 새누리 박효찬을 찍으라고 이렇게 아예 문자를 보내고 카톡으로 문자를 제가 보낸 겁니다. 그게 이제 제보가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탈락한 후보는 탈락한 후보대로 이렇게 그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대민주당을 대표할 수 있냐. 이런 사람 공천하면 안 된다 해가지고 완전 이전트. 예, 그 국회 이종걸 원내대표 찾아가가지고 이런 사람들 공천하면 안 됩니다. 문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제기하고 이의 신청하고 그 일주일간이나 끌면서 사실 그 발표가 안 되고 늦게 이제 발표가 되는 그런 것도 네. 있었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막 벽을 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진 후보는 최영두 후보는 나는 깔끔하게 인정하겠다 했는데 최영두 후보를 지지했던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황당한 네.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박효찬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되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파리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그러니까 이탈하겠군요. 내가 속한 당의 후보가 당선이 되면 내가 죽는다. 나는 죽는다. 그래서 내가 속한 당의 후보가 당선되지 않기를 바라는 새누리당도 그렇고 더민주당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이게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예. 이게 무슨 포스트 모던한 분위기인지 이게 일종의 어떤 컬트 영화를 보시는 듯한 영화 장면 같아요. 예, 이게 저도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무슨 정당인지 또 참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아니, 그런 예. 거는 많이 있잖아요. 예. 그 자당 내에서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예. 차라리 이 당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본선에서 떨어져야 그 다음에라도 자기가 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선거를 안 돕는다. 이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안심번호입니까? 근데 이게 이제 내부 경선에까지 그렇게 또 작동을 하고 예. 아니 기본적으로 국어사전에도 정당이라는 것은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같은 목적을 갖고 하는 그런 정치 결사체가 이제 정당인데 예.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면. 그냥 자기가 의원이 되기 위한 수단이죠. 어떤 그 대의적 정당은.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사회적 사익의 목적을 갖고 덤벼 그러다 보니까 같은 당 사람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예사죠. 이게 혼날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튼 우리 강명갑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그 여론조사 경선을 통해서 쓴 비용이요. 예. 앞으로 제가 이번 선거에 쓸 비용 저의 이제 이 선거 본선 비용을 비용. 초과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는 현상이 그러니까 지금 정의당의 김영탁 그 후보가 무시할 수 없는 후보니까 그러니까 김영탁의 선택의 이 선거의 결과가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이 딱 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내에서도 김영탁이 계속 완주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예. 어쨌든 간에 새누리당인데 민주당하고 단일화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완주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단일화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몇 개야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경우의 이게 수를 어떻게 선거가 해야 돼? 지금 당대당 선거가 아니라 예.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이 된 거예요. 예. 완전히 그렇죠. 정글로 간 겁니다 이게. 맞습니다. 지금 그래 됐어요. 근데 예. 진짜 이 예. 정당 시스템이 이렇게 다 와해되고 붕괴돼가지고 이 그러니까요. 한국 정치가 어떻게 근데 저기 김무성 대표나 또는 그 문재인 대표 시절에 그 당 혁신위원회나 예. 이 안심번호 공천은 공천권을 국민에게 되돌려주자고 그 거대 정당들이 대대적으로 선전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안심은커녕 삼겹살에 비계 쪽도 안 돼 이게 지금 이렇게 가다가나.
그렇죠. 안심이 아니고 불편해. 불편해. 아니 기본적으로 이제 정당 네. 공천제는 이제 책임 정치를 근간으로 하는 건데 예. 저는 제가요 정의당 후보로서 지금 국회의원에 출마한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누구를 대표해서 나왔냐면 강명갑 지역의 정의당 당원들을 대표해서 지금 출마를 했어요. 네. 지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정의당 당원들이 문현수라는 사람, 문현수 후보 정말 괜찮은 우리 상품이니까 우리 강명 시민 여러분들이 우리 정의당 당원들이 추천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서 사용할 만한 물건이라면 써주세요. 이거를 우리 당원들이 강명 시민들한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네. 저는 이번 총선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물건이라고 하지 말고 인물이라고 하세요. 아니, 지금 우리가 프린터 고르는 게 아니라고. 뭐 여하튼 고르는 거 아니고. 여기는 확성기를 고르고 있기 때문에. 확성기. 좋은 학생기. 주로 그 옛날에 뭐 사물의 그런 어떤 걸 이 영화도 나오던데 주로 물건을 좋아하시네요. 제조 과정이 좋은 학성기. 그렇죠. 어떻든 그래서 저는 그 김무성 대표가 말했던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 공천을 국민한테 준다? 언제 국민이 그 뭐 특정 당에 뭐 공천 달라고 요구한 적 있나요? 국민들이 좋은 후보를 잘 길러서 내보내라고 국고보조금 주는 거예요. 그 그렇죠. 돈은 다 어디다 쓰고서는 국민들한테 또 일을 시켜. 아니 그러니까 당에 살 일을. 요즘 정의당의 지지율이 왜 오르는가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국민들이 보기에 다른 정당들을 보니까 뭐가 지지고 볶고 후벼 파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지들끼리 아주 아이고 또 이거 막말 나올 뻔했네. 예,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저 옆에 싸가지 있고 착한 애 하나가 보이는 거야. 어느 날 보니까 아주 하는 집마다 이쁜 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좀 애는 작지만 그래서 너 좀 일로 와봐라. 이런 마음으로 이 정의당에 지금 지지를 보태주시는 거 아니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네, 이게 뭐 집안 덩치는 작지만 또 그 안에 다 백전노장들이십니다. 지금 지역구에서 사실 과천 같은데 다른 후보들은 왔다 갔다 할 때 십몇 년을 그 지역을 꾸준히 지키면서 예, 지역에서 그렇게 일을 해온 백전노장들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주민들이 다 뭐 그러세요. 그러니까 실력자인데 가기만 하면 정말 잘할 텐데 이런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쨌든 그래도 뭐 당이 좀 작아서라고 하는 그 단서가 이제 붙긴 합니다만 그래도 최근에는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뭐 그 노인 그 복지관 가면 처음에 그 민주노동당 시절만 하더라도 명함 들고 뭐 이게 뭐냐고 막 선동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그래 한번 될 때까지 해봐 뭐 희망을 가져 될 거야 이렇게 격려해 주신 분들이 상당수 그러니까 눈빛이 달라진 거죠. 그럴 때 기분이 어떠세요? 그 말씀 들었을 때. 저는 이제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만 참 세월은 축적되지 않는 거다. 항상 그 새로운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생각했는데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야 세월은 축적되는구나. 축적이 되는구나. 네. 예, 그래서 알아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 후보들은 이런 작은 것에 굉장히 감동합니다. 그렇죠. 사실은 큰 당들은 이런 말에 그렇게 개의치 않지 않습니까? 자기 밑에 와서 굴종하고 숭배하길 바라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감동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눈물이 많아요. 우리 제가 눈물 많은 남자 문현수. 내가 이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이 정의당 후보 개소식에 많이 다녔잖아요. 우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예, 그동안의 어떤 자기의 어떤 정치 역정 이런 거 생각하면서 실제로 뭐 이름 밝혀도 되나? 그 포항의 박창호 후보는 오늘만큼은 안 울으려고 했습니다. 그러고 오셔. 그래서 포항 거기서 몇 번을 나와봐요 정말. 그래서 제가 저도 같이 울었어요. 저도. 그만큼 그 척박한 그런 정치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싸워온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씩 주마등처럼 막 스쳐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작은 것에도 감동받고 그래도 눈물 흘리고 그런 게 우리 정의당 사람들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봐요. 예,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정의당 의원 1명은 다른 당 의원의 5명, 10명이에요. 예, 갖고 있는 그 멘탈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이 어떤 의원 하나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투자하고 쌓아놓은 원가가 매우 높으신 분들이잖아. 이게 뭐 물건 좋아하니까 제조 공정 따지니까 얼마나 불량품 없이 잘 만들어 왔습니까? 엄청난 자원을 투입해서 만든 좋은 물건이니까 여기 한 명은 다른 당 10명이라고. 그리고 사실 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다르지만 몇 번씩은 어떤 그 유혹의 손길이 다 뻗쳤어요. 너 정도 되면은 이 당 와가지고 출세길 보장 받을 수 있는데 왜 거기서 그렇게 고생을 하니? 그러니까 야반도주 해라 그 예, 땅에서. 예, 그런 얘기들 뭐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 거기 가면 길도 뚫려 거기다가 주머니에 일정하게 좀 뭐도 생겨 가족들한테 그래도 어깨 좀 펴고 살 수 있어. 그런데도 왜 안 가고 여기에서 가만 있어. 나 또 눈물 나올 것 같아. 우리 여기 네 분 저 포함해서 다 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이제 눈물 흘리실 것 같아 갖고 화제를 예. 원래 지금 우리가 그 강명갑 우리 동네 얘기를 하다 갑자기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된 거잖아요. 예, 그 얘기 하세요. 예. 아니 그래도 뭐 사람을 추려시켰으면 제 포지션을 정확하게 이걸 좀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근데 우리 동네 얘기 잠깐 예, 돌아가면 말씀하세요. 이게 공교롭게도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상황 그렇다 치고 그 더민주당의 그 백재현 후보는요. 그 8년 전에 그분이 18대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제가 그분 선대 본부장을 맡았어요. 네. 제가. 예. 그리고 그 19대 선거 4년 전이죠. 그때 이제 그 양수필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그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분의 선거를 총 또 책임지고 지휘했던 게 또 저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선거를 밀어줬던 분들하고 이제는 경쟁을 제가 하게 이제 됐어요. 경쟁하는 그런 관계가 구축이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 부분들이. 예. 그런데 이제 어떤 뭐 우리 그 강명갑이라는 동네에서 이게 뭐가 있냐면 그 양수필 후보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정의당의 중앙당 당직자로 근무를 했던 네.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내는 당비로 월급을 받았고 근데 또 탈당을 했고 또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고 그랬다가 또 국민의당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하고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후배가 돼요. 네. 또 남다른 애정이 있고 근데 그게 참 저한테는 가슴이 굉장히 쓰리고 그렇죠. 그 같은 동지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사람이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게 되고 그리고 같은 경쟁하는 국회의원 후보로서 같은 동네에서 만나게 되다 보니까 선거라는 것은 이런 정치라는 것은 이렇게 냉혹함을 또 한번 맛봐야 되나 네. 이런 걸 저는 그 동네에서 지금 굉장히 느끼고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정치는 거의 멘탈 경쟁이에요. 예. 웬만한 정신력으로는 좀 이겨내기가 어려운 동네인 것 같아요. 근데 또 문 후보님 성격에 그런 것 좀 이렇게 감수성이 예민하시니까 아무래도 또 아는 사람이 그러면 상처도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저도 상처는 저의 상처는 저야 사실은 내공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정의당 당원들 굉장히 열정도 가고 감성도 풍부하고 그렇죠. 또 분노도 잘해요. 예. 그분들이 느끼는 실망이 굉장히 크죠. 네. 그분들이. 또 그분들 달래느냐고 어우르냐고 그것 때문에 제가 좀 힘들었던 게 있었어요. 전부 다 소설 같은 말씀들이에요. 이거 진짜 아주 책 한 권씩 써야 돼, 진짜. 예. 자, 일단은 지역의 상황을 이렇게 한번 브레밍 스톤 하듯이 네. 예, 우리가 구도적인 측면에서 지금까지는 살펴봤거든요. 네. 조금은 이제 그런 어떤 주변 얘기는 좀 걷어버리고 지역구에서 우리 자신의 얘기를 한번 해보았으면 예. 합니다. 각 후보의 한 칼들. 예, 한 칼들. 그 내공이 뭔지를 지금부터 좀 알아봐야 되겠어요. 제가 보기에 두 분은 매력적인 분입니다. 그리고 순수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현실이고 정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과연 나의 선거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인가? 나의 한 칼은 뭔가? 지금 우선 선거운동 초입에 계획을 좀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이 선거에 임하겠다. 예. 우리 김 후보님부터. 예. 살아오기를 스스로를 그렇게 홍보하고 광고하는 그런 식의 어떤 삶을 살아오지 않아서 이런 식의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 지역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이 대단히 그 어려운 과정이었습니다. 사실 어려우시죠. 좀 뭐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 어려운데,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작은 목소리를 아까 확성기 이야기했습니다만 크게 만들어 주는 것이 정치가가 해야 될 역할인데. 거기에서 자신의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신의 본분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각오들을 상당히 좀 많이 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각오를 하고 있고요. 제가 2012년도에 그 단일화 통해서 이제 양보하면서 송호창 후보가 앞으로 잘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국회의원 이 지역에서 나가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력했던 것이 마을 활동가, 그러니까 특히 협동조합의 활동에 좀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천에는 그 2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서울 주로 어떤 협동조합들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 협동조합도 있고요. 예. 그리고 좀 그 과천 지역에 비닐하우스가 있는데 민달평에 뭐 자활 협동조합도 네. 있고 그리고 또 아이들 그 창의성을 키우는 창의놀이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협동조합. 그러니까 마을에 그런 협동조합 형태를 띈 공동체들이 20개가 형성이 돼 있는 거잖아요. 제가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고 난 이후에 과천에서 1호로 협동조합 마실지역사회연구소를 했어요. 원래는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를 연구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마실지역사회연구소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협동조합 연구소처럼 다들 인식이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 제조기 그래서 와가지고 설립도 돕고 운영도 돕고 이제 그런 활동들을 쭉 해왔고 근데 저희들은 사실 거의 노지에서 아무런 뭐 시에서 지원도 없이 그렇게 해왔는데 그런 활동들이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어떤 대안하고 같이 결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그 선거에 주된 그 공약의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일자리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를 내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뭐 신자유주의가 이제 몇십 년 되면서 지금 돌파구가 없지 않습니까? 네. 저는 협동조합이 모든 것의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안들을 찾아나가면서 그래서 뭐 주택의 문제라든지 뭐 건강 의료의 문제라든지 뭐 교육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협동조합 그 사회적 경제에 따른 방식으로 충분히 지역에서 풀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이 제가 쭉 해왔던 활동들이니까 지역에서의 그런 그 공동체도 만들어내면서 제가 국회에 된다 한다면 그런 활동들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입법 활동들을 하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유권자들하고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어필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또 협동조합 사실은 신자유주의 이런 단어들은 이제 익히 들었습니다만은 이게 구체적 정치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 것이냐 이런 점은 아직은 저한테는 감은 잘 안 잡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실 예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택 우리가 집을 짓는다 그러면 주로 뭐 LH에서 그 택지를 대규모로 조성해서 대단지를 세우는 그 방식만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또는 뭐 재건축 재개발 방식인데 이것이 만약에 협동조합 방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뭐 공동체 주택, 또 사회주택, 뭐 협동조합 주택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을에 풍경이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색이 있는 마을, 색깔이 있는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정부 차원에서 그런 그 택지를 만드는데 지원을 해준다 한다면 정말 색깔 있는 마을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최근에 또 인구 구성에 때 변화하고도 맞는 것이고요. 뭐 그런 거라든지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 교육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우리는 뭐 우리 정의당에서는 의무 교육이 뭐 대학교까지 쭉 되는 것을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더라도 지역에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아이를 키우면서 사실 마을이 키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사실 협동조합 방식으로 공동 육아를 해온 시도도 있었죠. 협동조합이라는 이름을 붙이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활성화시켜낸다 한다면 좀 천편일적인 아이 키우기에서 벗어나서 아이 부모와 교사와 아이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 어떤 교육들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뭐 의료 같은 경우도 의료생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보건소, 우리가 보건소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인데, 보건소가 사실 또 하나의 어떤 의료생과 같이 축을 이루고 한다면,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하고 난 이후가 아니고 질병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그런 건강한 마을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공동체 방식으로 사회적 경제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대단히 사례들이 많은데요.
일일이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이게 맛보기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 이제 하나하나의 그 사회적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지만 사회를 운영하는 가치 자체를 상당히 변화시키는 이런 예. 어떤 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야말로 시골 빵집에서 이제 자본론을 굽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예. 예, 이런 것들 좀 하나씩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좀 유기적으로 돌아갈 네. 수 있는 그 지역 내의 어떤 선순환 경제를 예. 지역의 일자리 그리고 예를 들어서 왜 지역 화폐를 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냐면 그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회사에 취직을 하지 않으면 공장에 취직을 하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무능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나왔다 하더라도 취직 안 되면 무능력자가 돼요. 근데 동네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런 능력을 기존의 화폐로서는 발굴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화폐라든지 지역의 공동체 방식으로 하면 그 능력들을 충분하게 발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 사회에 살면서 주로 인간들은 굉장히 이기적인 동물이고 예. 그래서 경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가 예. 중요한 어떤 가치로 그렇게 이제 보배우고 자랐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말로 예. 인간이 이타적이고 서로 협동할 때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그 부를 창출할 수도 있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협동과 참여의 가치 이런 것들을 또 만들어내는 일이기도 하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이게 듭니다. 새누리당식 이기적 유전자와 정의당식 이타적 유전자의 네. 유전자 경쟁이라고 그렇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예, 진화를 누가 먼저 진화해서 하느냐. 그러면 이거 재밌네요. 예. 예. 자, 그럼 우리 문현수 후보의 한 칼. 저는 그 국회의원 출마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선거운동 방식은 제가 시의원처럼 하고 있어요. 시의원 선거운동 방식. 천기 누설하는 거 아니야? 아니 괜찮습니다. 그 왜 절대 따라할 수 그러냐면 없어. 못 따라합니다. 그 굉장히 그 열정이 있어야 되고요. 사회에 대한 어떤 책임감, 사명감이 있지 않으면 못 하는 거니까 네. 저는 유권자 우리 강명 시민들이 저절로 저한테 마음을 줄 거라고 믿질 않아요. 제가 마음을 얻으러 갑니다. 그게 네. 산꼭대기에 있든 어디에 있든 유권자가 단 한 분이라도 있는 곳이라면 저는 제가 걸어서 갑니다. 지금까지 또 그렇게 해 오셨죠. 계속 그렇게 해왔죠. 예. 네. 근데 그 사실 그 국회의원 출마한 사람이 시의원처럼 하는 그런 골목골목 다니고 일일이 다 그냥 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걸어서 온 동네를 누비고 다니는 이 선거운동 방식을 하기는 참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네. 장기적인 선거운동이었잖아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13일간 하는 거지만 예. 그런 장기전 선거운동 방식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하는 방식으로는 좀 적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국회의원 후보라는 건 좀 고공전이 필요하거든요. 예. 보도자료 맨날 내고 그렇죠. 네? 그렇게 여론화시키고 그걸 통해서 지지율 상상시키고 이런 방식인데 저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시의원 때 했던 방식을 그대로 했어요. 근데 그게 오히려 유권자들과 스킨십도 강화시키고 또 마음을 더 얻는 과정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대화의 장이 더 많이 열린다고 봤기 때문에 계속 그런 식으로 갔고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저는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어허. 이양기 같은 걸로 우다다다다 탁 씹는 거랑 아. 손으로 한 땀 한 땀 잘 씹는 거랑 어떤 어. 벼가 더 튼튼한 벼가 될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오래도록 심어야지 네. 그렇게 심으려면. 네. 근데 한 가지 조금 정정해 드릴 거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회의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발음이 좀 아니 원래 발음이 좋아야 돼. 우리 사실은 제가 문현수 후보님을 소개할 때 이 얘기를 좀 빼먹었는데 네. 아마 정의당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그 주민들과의 어떤 소통 채널을 만들고 있어요. 이제 광명 양반이라고 해서 예. 지역 팟캐스트 광명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팟캐스트를 지금 굉장히 몇 년 동안 하셨죠, 그거를? 지금 1년 한 6개월 정도 1년 했는데요. 6개월. 지금 잠깐 시즌 2 준비하느냐고 예. 네. 우리 그 기획팀에서 지금 잠깐 쉬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패널을 다 바꾸겠다. 기획팀에서 어허. 그 시즌 2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확정된 고정 패널은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아. 그게 원래 광명 양반이 양들의 반란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양띠들끼리 모여서 하는 거라서 양반 상놈할 때 그 예, 양반이 예. 아니고 양들의 반란, 양들의 침묵이 아니고. 네, 양띠들에서 또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양이라는 동물이 굉장히 이제 착한 동물의 어떤 그 순수하고 착한 동물의 상징적 그런 동물이잖아요. 네. 예, 맛있기도 그런 하죠. 착한 사람들이 화나면 무섭다는 거예요.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양들의 반란 네. 이렇게 해갖고 졌는데 그 공교롭게도 그 강명시장이 양시성을 갖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 혹자들은
그 현재 강명 시장을 반대하기 위해서 하는 방송 아니냐. 예. 뭐 그런 혹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근데 여하튼 저희들이 이제 강명 양반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하고 나서 그 강명 지역의 그 따끈따끈한 소식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부분들 그리고 왜곡되어 있는 부분들을 매주마다 이렇게 방송을 했어요. 네. 쉬지 않고. 그래서 일정 정도 굉장히 독자층을 확보했고 광고도 들어오고 이제 지역에서요. 광고까지. 네, 광고도 들어오고 후원금도 이렇게 내주신 분들 네. 상당히 있어서 예.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녹음실 규모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그 단독적인 녹음실을 갖고 이렇게 해왔죠. 이게 광명시 의회에서 그 사실 광명 그 양들의 반란이 뜨게 됐던 계기가 하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사실은 그 서로가 이제 그 패널부터 기획팀까지 각자 맡은 역할이 있는데 그 방송할 때마다 주제는 제가 선정을 하는 거를 제가 담당을 해요. 근데 예. 그러니까 다 했네. 그 주제 선정하는 거는 매주 뭐 제일 아주 그냥 머리 제일 지날 힘든 정도 일이네. 힘들어요. 아, 제가 알아요. 그거 제가 마감에 많이 쫓겨본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한테 따끈따끈한 주제를 주는 데가 바로 강명시 의회였어요. 그건 뭐 그 강명시 의회가 예, 어떤 소재, 데입니까? 소재. 거기? 아니, 원천이고 거기도 소재 또 원천. 완전히 아사리판이에요. 저기 네? 강명시 소재 의회. 소재 원천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번 주는 방송을 뭐 하지? 이런 고민하고 있으면 거기서 사건이 하나 사고가 나. 터져요. 예, 주로 도박. 어떤 거, 도박. 예. 도박해서 걸려. 외유 나갔다가 성추행 문제. 해외 집단으로 나가서 이상한 짓 하다 또 문제가 돼요. 서로 고소고발해요. 예. 이런 문제들이 계속 터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가 고갈되지 않는. 그 강명시 의회와 관련된 방송만 하게 되면 대부분 시의원들 저거 알잖아요. 네. 뭐 네. 이 당이든 저 당이든 저거 다 아는데 바로 연락도 옵니다. 뭐 고소하니 뭐 법정에서 만나지 않으니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도 다 들어와요. 그런데도 네. 뭐 고소를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고 네. 그 저희들이 뭐 기본적 팩트 없이 방송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강명 시민들한테는 또 인기 방송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 언론이 얘기해 주지 않는 상세한 부분까지 지역 주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 네. 그런 방송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야,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저 광명 시의회에 진출을 못 하셨을 때 사건이 더 많았죠. 그렇죠. 있었으면 네, 그 의회 안에서 이제 다 날렸지.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이런 말 하긴 뭐 하지만은 그 문 후보님이 안 계신 광명시 의회는 또 막말할게요. 개판이네. 진짜. 예. 아니 근데 여하튼 간에 우리 그 주민들이요. 네.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총 4번 출마했잖아요. 그래서 시의원 2번 당선되고 이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정의당 기호 3호로 출마했다가 처음으로 낙선 한번 해봤어요. 예. 근데 우리 시민들이 이번에 더 큰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더 크게 쓰기 위해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현수라는 사람한테 큰 시련을 한번 준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런 우리 시민들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뭐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의원이 되면 과천 의왕에서 혹은 광명에서 정말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 한 가지는 반드시 하겠다. 그리고 왜 나여야 되는가. 이런 자신의 대표 공약과 인간적인 어떤 그 매력을 한번 최대한 발산해 보시면서 마무리를 해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아니 뭐 저는 뭐 제가 정치학과 나왔어요. 정치학과 나왔는데 젊은 시절에 봤던 그 정치인들의 모습이 너무나 환멸스러워서 나는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각오를 하고 세상을 바꾸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이제 각오를 했는데 그런데 정치를 하게 된 계기가 제가 노동조합을 했고 당시 때 민주노총 부위원장을 하면서 노동조합이 그 매번 그 사용자를 상대로 그 임금 근로조건 개선만 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자신의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된다 해서 정치 제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노동자에 대한 정치 세력화를 하자라고 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정치를 그 시작을 했던 것인데 저는 여전히 그 처음에 그 시작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자원을 제대로만 활용하면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바꿀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네. 예, 어쨌든 이 권력이라고 하는 이 자원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되어보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위해서 어쨌든 전 지역구에서 출마를 하는 사람인데 국회에는 국정 전체를 다루는 것입니다만 결국은 그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정치인의 그 능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약자면 경국 재민의 약자지 않습니까? 결국 이 정치가 경제를 제대로 돌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을 위해서 사회가 경제에 복속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가 사회에 복속될 수 있도록 그랬던 이 사회적 경제를 만드는 데 앞장서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주민의 삶을 낫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국회의원 4번 출마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그 주민들한테 한 길을 가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죠. 근데 4번 다 당명이 딱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습니다. 민주동당 시절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당명이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김영탁은 초질간 일편단심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들이죠. 이것이 이 저만의 매력이 아니고 우리 정의당을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일 거라고 보는데요. 당명이 바뀐다 하더라도 결국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김영탁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예.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예. 아드님 얘기 좀 여쭤봐도 됩니까? 이제 아픈 이야기인데요. 네. 한 13년간 해수 13년간이다 보니까 가족들이 많이 지치죠. 제 아들이 이제 사회학과인데 원래 사회학과 갈 때는 남들이 사회학과 가면 돈 벌기가 쉽지 않은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활동가가 되겠다고 그럼 아버지 영향을 받은 거죠. 저는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예. 부전자전이겠죠. 네. 시민활동가가 되겠다고 이제 과를 갔는데 지금 우리 같은 당원이에요. 우리 정의당 당원이고. 전 봤습니다. 예, 부천 당원인데 그 예비 선거 기간 내내 또 생활비를 벌어야 되니까 이제 알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간을 이제 못 낸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알바가 방학 때까지 한 알바여서 네. 3월달이 되니까 이제 방학 계약을 했으니까 한번 불러볼까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네. 전화 안 받아서 카톡을 보냈더니 이거 답이 참 이게 좀 아픈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에도 또 당을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떨어질 것을 알면서 나오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는 선거에는 정말 에너지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는 자기는 좀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카톡이 날아왔죠. 그래서 나를 지금까지 도와주신 분들 꽤 많지 않습니까? 제가 보답을 다 해야 되는데 빚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너를 놀라게 해야 될 의무도 생겼구나. 그래서 내 스스로 이제 더욱더 열심히 되겠다는 거 이제 각오죠. 네. 예, 이제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싫어서 이제 그런 소리를 했겠습니까? 뭔가 좀 아버지도 좀 한번 좀 태워봤으면 좋겠다. 안 되겠다. 이번에 무조건 당선시켜야 된다, 김영탁. 진짜 안 되겠다. 나 또 눈물 나올라 그래 지금. 가서 갑시다. 진짜 못 살아내가 지금. 김영탁 당선시키자.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안 하다 한 일주일 정도 그냥 한 먹먹하더라고요. 틀어보자 했는데 이제는 좀 약간 좀 틀어버린 심정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같이 상당히 오랜 동안 같이 이제 자취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우림이라고 지금 우리 이 총무실에서 알바하고 있습니다. 예. 우림. 이렇게 우림이하고 그래요? 우림이하고 우리 아들 건규하고 같은 룸메이트예요. 오랫동안 둘이 서로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라고 믿기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하는데 그 아이들 맥주 한 잔 사줬어. 잘하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림이가 며칠 전에 이제 중앙선관위가 과천에 있으니까 갑자기 우리 사무실에 들렀어요. 그래서 요번 과천 연락소 이제 개소식이 2일날 토요일에 있는데 그것도 꼭 건규를 데리고 오겠다고 미션을 안고 갔습니다. 네. 예. 난 아이들의 어떤 때묻지 않은 어떤 언어가 또 어른을 굉장히 당황시키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감동시키기도 하죠. 지금 김영탁 부대표님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아들을 보고 이 당이 선거를 지원하는 이런 자세도 필요합니다. 정의당이 놀라게 만들어 드릴게요. 예. 네. 우리 문현수 후보님도 마지막. 이런 감동적인 얘기를 좀 들으니까 제가 어떤 비전을 말하기가 좀 말하세요. 문현수는 문현수만의 색깔이 있는 거야. 저는 사실은 지금 우리 강명갑에서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나 또는
지금 더민주당 후보의 공약 남발이 지금 서로 경쟁하듯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유치하겠다는 것들과 뭐 건설하겠다는 것들을 다 합치면 강명시 땅이 다 부족할 지경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분들처럼 그렇게 지키지 못하는 그런 선심성이라든지 포퓰리즘 같은 그런 뭐 정책을 남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제 양심에 안 맞고요. 네. 분명한 것은 이거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의당의 정책이 곧 문현수의 정책이에요. 정의당의 공약이 곧 문현수의 공약이고 분명한 것은 강명 시민만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게 아니라 강명 시민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행복한 그런 정책들을 이번에 공약으로 다 제안을 드립니다. 네. 예, 그래서 아니 강명시만 행복하면 뭐 할 거예요. 더구나 또 강명시만 행복해질 수도 없어요. 네. 그게 무슨 수로 그렇게 만드냐고 그거를. 정직한 후보다. 네, 그래서 좀 가끔 좀 뻥도 치고 해야 돼. 강명 시민들 위해서 좀 듣기 좋은 말도 하고 그래야지.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강명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강명 시의원으로 일할 때요. 강명시에서 그 작은도서관이라는 도서관법에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이 있기 전에 그런 용어가 있기 전에 작은도서관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제가 사용해서 그걸 조례를 만들어냈고 강명시 보육조례도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전국 최초로 시민인권조례도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런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부분들 공무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구조들 이런 것들은 제가 시의원 하면서 일정 정도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걸 더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그런 부분 강명 시민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한민국 국민도 모두 느끼게끔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런 소망을 우리 그런 소망에 우리 시민들의 마음 다 담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성기가 되겠다는 겁니다. 네. 아 그런데 자꾸 확성기 그러니까 난 작년에 판문점에 뭐 탐지대 사건이 자꾸 떠올라서 저는 직업은 또 못 버리잖아요. 뭐든 그렇게 현상이 되니 저도 큰일 났어요. 박근혜 대통령의 확성기와 문현수의 확성기 좀 다르니까요. 네.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릅니다. 네. 방향이 다르죠. 예. 아무튼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을 놀라게 할 일을 만들어주시고 또 시민들의 목소리를 키워서 국민 전체를 대변하는 그런 확성기가 되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자 내일부터 본격적인 이제 선거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김종대 단장님 마지막 각오 한 말씀 하시고. 예, 오늘 듣는 가운데서도 자꾸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리가 어떤 정의당 후보가 이렇게 다른 당하고 다르구나 이런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어쨌든 비례대표 후보라서 한 명이라도 더, 한 분이라도 더 국회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혼신을 기울여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고 지금부터는 4월 13일 이후에는 머릿속에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아야겠다. 오로지 4.13이다. 이런 각오로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플라톤이 한 유명한 말이죠. 정치를 외면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당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 국민들이 투표장에 안 오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기득권 정치인들이 아닐까요? 삶을 바꾸는 선택의 장에 꼭 나와주십시오. 여기 벌써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 정의당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네, 정의의 한 표 그리고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선명야당 정의당과 함께 우리의 삶을 바꾸는 소중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응답하라 0413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부터 우리 열심히 승리를 향해서 화이팅! 화이팅!